지금 중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유명 앵커가 CCTV 생방송 중에 사고를 쳤습니다. 중국 14억 인구가 시청하는 메인 시간에 한국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하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각종 미디어와 SNS 일파만파 영상이 퍼지고 있고 중국 14억 인구가 비판과 발언으로 CCTV사는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인 일부는 한국을 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에 대한 어떤 보도를 공개했길래 중국 전역이 난리가 난 걸까요? 이 사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23년차 뉴스 메인 앵커 영웨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많은 이야기를 전 국민에게 전달했습니다. 최근엔 중국 관심사인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중국 내에서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국제관계 보도 등 특히 한국에 관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었어요. 대본에는 늘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죠. 한국인들은 중국 시민들에 대한 적대감은 여전히 중국인에게 최악입니다. 이런 말들이 쉽게 나왔던 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방송국, 동료들, 심지어 소셜미디어까지 모두 중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비판과 문제들이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우리를 싫어한다는 것도요. 전 이런 진실의 확신을 가지고 메인 뉴스에 전달하며 명성을 쌓아왔죠.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불안감이 저희 가슴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전날 밤 서울이 문화허브로 부상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다가 멈칫했던 거예요. 사진 속에는 깨끗한 거리, 인상적인 건축물 그리고 제가 항상 상상해왔던 차갑고 불친절한 한국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실제로 가본 적 있어요? 점심시간에 후배 기자 창하오가 물었어요. 이 질문이 저를 당황시켰죠. 한국에요? 아니요. 약간 방어적으로 대답하고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창하오가 특유의 열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죠. 5년 동안 한중 관계를 보도해왔는데 한 번도 그곳에 발을 디딘 적이 없다니요? 이 질문은 책상으로 돌아와서도 불편하게 남아있었어요. 화면에는 한국인들의 중국 관광객에 대한 태도에 관한 또 다른 대본이 편집을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쓴 글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한국 비즈니스들은 종종 중국 방문객들을 경멸적으로 대합니다. 어떻게 이걸 알지? 직접 목격한 적 있나? 의심이 원치 않는 손님처럼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네트워크 디렉터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국제 세그먼트 시청률 하락 중 지역 이슈에 대한 새로운 각도 필요. 저는 새 브라우저 탭을 열고 있었어요. 서울, 2주 여행 패키지, 베이징에서 직항,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날 밤 창하오에게 전화했을 때 말했어요.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싶어요. 2주 동안 관광단체 없이 우리끼리 직접 경험해보는 거죠. 진심이세요? 그의 놀라움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당신이요? 한국은 중국인에게 적대적이라고 하던 분이? 그게 바로 이유예요. 스스로도 놀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내가 맞다면 강력한 1차 보도를 할 수 있을 거고, 내가 틀렸다면 더 좋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창하오가 말을 마무리했죠. 전화를 끊고 심장이 낯선 감정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의지해왔던 편안한 확신이 아니라 더 위험한 무언가 호기심이었죠. 인천국제공항의 반짝이는 광경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혼란스럽고 관리가 부실한 시설과는 전혀 달랐죠. 깔끔한 라인,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가장 놀랍게도 중국어 포함 3개 국어로 된 안내판이 방문객들을 예상치 못한 배려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것과 다르죠? 창하오가 그의 놀라움을 제대로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그냥 공항일 뿐이야. 중얼거렸지만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공항 직원이 저라며 다가와 유창한 중국어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 머릿속에서 리허설했던 대본에 없던 일이었죠. 첫날은 마치 다른 사람의 여행 다큐멘터리 장면처럼 펼쳐졌어요. 효율적인 공항 철도가 우리를 서울역으로 데려왔고 주변에는 상하이의 현대성에 필적하는 스카이라인이 있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보행자 도로는 사려 깊게 설계되어 있었죠. 우리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봐. 분주한 시장 거리를 지나가며 창하오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했을 때 예상했던 적대적인 감시가 아니라 바쁜 사람들의 일상적인 시선만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진짜 시험은 호텔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어요. 음료값을 지불하려고 지갑을 찾았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차가운 공포가 밀려왔어요. 잃어버린 카드와 현금뿐만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도요. 이제 진짜 한국의 모습이 드러날 거라고 냉정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어디서 갖고 계셨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창하오가 실용적으로 제안하며 발걸음을 되짚어 보자고 했어요. 우리가 떠나기 전에 카페 직원이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그녀가 더듬거리는 중국어로 말했어요. 다른 손님이 이걸 찾았어요. 그녀는 제 지갑을 내밀었는데 모든 카드와 지폐가 그대로 있었어요. 말없이 지갑을 받았고 그 순간 내 이야기가 잠시 탈선했죠. 그날 밤 늦게 택시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후 운전사가 직접 우리 호텔까지 가져다 주었어요. 호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방향 감각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이런 경험들은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적대감은 어디 있지? 차가움은? 내가 그토록 자신있게 보도해온 차별은? 아직 진짜 한국을 보지 못한 걸지도 몰라요. 첫날 사진을 스크롤하고 있는 창하오에게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전 생각에 잠겨 대답했어요. 아니면 진짜 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걸지도 모르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방어적인 회의주의와 불편한 의심 사이에서 누워 있었죠. 정직함과 도움의 두 가지 극단적인 사례는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시험은 내일 한국인의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갔을 때 올 거라고요. 하지만 작은 목소리가 불편한 질문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틀렸다면? 비가 레스토랑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테이블탑 그릴 앞에 앉아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와 이름조차 모르는 반찬 요리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나이든 주인이 가까이에서 맴돌며 가끔 고기를 상추에 제대로 싸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우리가 제대로 먹을 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창하오에게 중얼거렸어요. 익숙한 방어적인 내러티브가 다시 자리 잡으려 하고 있었죠. 창하오가 눈썹을 들어 올렸어요. 아니면 그냥 친절한 걸 수도 있죠. 내가 대답하기 전에 여성이 우리에게 요금을 받지 않은 추가 반찬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깨진 중국어와 제스처를 섞어 이것들이 그녀의 특별 요리라고 설명하며 미소 짓고 있었죠. 5일째 되는 여행에서 이런 친절한 순간들이 눈송이처럼 쌓이며 점점 내 선입견을 그 무게로 묻어버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자라는 걸 알고 1시간 동안 개인 투어를 해준 박물관 큐레이터, 창하오가 잊은 구매물을 돌려주기 위해 밤블록을 달린 상점 주인, 우리가 찾던 희귀한 서점을 찾도록 도와주겠다고 고집하며 자기 길에서 20분이나 벗어난 젊은 학생, 각 사건마다 회의적으로 접근하며 숨겨진 동기나 예외를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여기 따뜻한 레스토랑에 앉아 우리가 그녀의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진정으로 기뻐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좀 바람 좀 쐬고 올게. 창하오에게 말하고 냅킨을 내려놓고 문으로 향했어요. 밖에서는 서울의 저녁이 나를 감싸고 네온 불빛이 빗물 웅덩이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방향 없이 걸으며 마음이 질주하고 있었죠. 만약 한국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내 인식이 틀렸다면 명백하게, 일관되게 틀렸다면 내가 다른 어떤 것들을 잘못 판단했을까? 어떤 다른 확신들이 직접 경험 앞에서 무너질 수 있을까? 내 전화기가 네트워크 디렉터의 메시지로 진동했어요. 한국 적대감 소재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홍보 자료를 위한 예비 각도가 필요합니다. 이 말들을 바라보며 이상한 현기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내가 말하려 했던 이야기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더 복잡하고 불편한 무언가로 대체되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자 창하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대장이 왔어요. 그가 발표했어요. 제가 연락했던 방송 임원 김서윤 씨가 내일 KBS 스튜디오로 우리를 초대했어요. 완벽해. 자동적으로 대답했어요. 미디어 편향에 대해 직접 물어볼 수 있겠네. 하지만 그날 밤 인터뷰 질문을 준비하면서 왜 한국 미디어는 반중국 감정을 조장하나요?와 중국 시민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어떻게 정당화하시나요? 와 같은 문구들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직업 생활에서 처음으로 준비된 질문을 완전히 삭제하고 대신 이렇게 썼어요. 우리 나라들 사이에 오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미디어는 어떻게 이런 격차를 좁힐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KBS 스튜디오에서 김서윤이 따뜻한 전문성으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국제 기자들과의 사진, 다큐멘터리 작업에 대한 상, 그리고 놀랍게도 중국과의 문화 교류 촉진에 대한 인정 증서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대화 중에 그녀가 말했어요. 국적으로 개인을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개인 성격을 중요시하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합니다. 다른 때였다면 이런 말들을 외교적 관례로 무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 기대에 반하는 일관된 증거들을 며칠 동안 경험한 후에는 그녀의 말이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렇다면 왜? 내 가장 깊은 의심에서 나온 질문을 던졌어요.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이 그들을 싫어한다고 믿나요? 이런 인식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그녀의 생각에 잠긴 일시 중지는 개시 전의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아마도 그녀가 부드럽게 제안했어요. 한국인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오해와 같은 곳에서 오는 것 같아요. 미디어에 의해 증폭 고립된, 시청률을 위해 과장된 정치적 긴장, 적대감으로 오해된 문화적 차이들, 땅이 내 밑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이런 왜곡의 수신자일 뿐만 아니라 증폭기였을 가능성이 있을까? 의심 없는 확신 속에서 내가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문제의 일부였을까? 이것이 내 최고의 시련이었어요. 내가 예상했던 외부적 적대감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을 가능성을 직면하는 것. 그리고 더 나쁘게는 내가 단순히 보도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오해에 기여했을 가능성이었죠. 해가 질 무렵 서울타워 꼭대기에 서서 도시가 불빛의 바다로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하게 가벼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여행은 6일이 남았지만 이미 내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어제 김서윤과의 인터뷰에서 얻은 깨달음이 여진처럼 계속해서 내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아름답지 않나요? 창하오가 전망대 카페에서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그래, 인정했어요. 그 말이 부족하게 느껴졌죠. 단지 전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드디어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가 도전적인 질문에도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어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증거 없이 판단을 내렸다는 걸 인정해요. 검증 없이 관점을 보도했죠. 직업적인 실패가 개인적인 실패만큼이나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어둠이 완전히 하늘을 장악하자 결정을 내렸어요. 내일 우리가 친절함을 경험한 모든 장소를 다시 방문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 카페 직원, 택시 기사, 레스토랑 주인을 인터뷰하고 싶어요. 예외의 사례가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던 현실의 대표자로서. 창하오가 미소 지었어요. 그거 말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 같네요. 다음 며칠은 의도적인 관찰의 여정이 되었어요. 우리는 발자취를 따라가며 모든 계층의 한국인들과 인터뷰를 녹화했죠. 그들은 정치나 국적에 대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인간적 가치 정직, 친절, 환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왜 내 지갑을 모든 것이 그대로인 채로 돌려주셨나요? 그것을 찾았던 젊은 카페 직원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질문에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녀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누구나 똑같이 했을 거예요. 각 인터뷰는 한국의 특이성이 아니라 내가 수년간 보도해온 국경과 긴장을 초월하는 인간의 공통성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되었어요. 매일 밤 호텔 방에서 내가 말하려 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이야기가 되어가는 글을 초안과 재초안으로 작성하고 있었어요. 내 선입견의 확인이 아니라 그 한계에 대한 고백이었죠. 한국인의 태도에 대한 폭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잘못된 사실을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검토였어요. 마지막 저녁, 우리는 김서윤과 몇몇 한국 기자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대화는 쉽게 흘러갔고 우리 직업의 공통된 도전, 시청률과 클릭의 압박, 뉴스를 보도하는 것과 만드는 것 사이의 어려운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돌아가면 시청자들에게 뭐라고 말할 건가요? 한 기자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그 질문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2주 전이었다면 준비된 대답, 정돈되고 확신에 찬 대답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망설이고 있었죠. 진실이요. 마침내 말했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왔다가 다른 이야기를 발견했다고요. 한국에 대한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존 믿음을 확인하는 것을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도 발견했다고요. 전 잔을 들었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직업이 해야 할 일이죠. 나중에 이제는 낯설기보다는 친숙하게 느껴지는 거리를 통해 호텔로 돌아가면서 창하오가 물었어요. 중국에 돌아가서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되나요? 그 질문은 내 가장 깊은 두려움을 건드렸어요. 내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내 신뢰성을 손상시킬 것이라는 것. 시청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는 것. 네, 인정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거짓 이야기를 계속 보도하는 것에 대해 더 불편해요. 오해를 해결하기보다 기여하는 것에 관해서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길이 여기 오는 여정보다 더 두렵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단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꾼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스튜디오 카메라에 익숙한 빨간 불이 깜박이기 시작했고 낯선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오늘 모든 텔레프롬프터는 비어 있었어요. 내 선택이었죠. 이 특별 보도를 위해 대본 없이 직접 이야기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중국 전역의 시청자들에게 제 말을 전달할 렌즈를 바라보며 시작했어요. 2주 전,
저는 한국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늘 밤 저는 제가 발견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검증 없이 받아들였던 한국에 대한 거짓들에 관해서도요. 말들이 예상보다 더 쉽게 흘러나왔어요. 내 경험이 포괄적 일반화보다는 진정한 세부 사항을 통해 펼쳐지고 있었죠. 모든 것이 그대로 반환된 잃어버린 지갑, 잊어버린 전화기를 돌려주기 위해 서울을 가로질러 운전한 택시기사, 그녀의 문화를 나누는데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레스토랑 주인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것들은 규칙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에 대한 모든 것에 잘못된 일관된 경험이었어요. 제가 마주한 한국은 제가 보도해왔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제가 만들어온 특성화와 일치하지 않았어요. 카메라 너머 제어실에서 긴장한 임원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보도가 아니었죠. 안전하고 편안한 기존 내러티브의 강화가 아니었어요. 이건 그들에게 도전이었죠. 저널리스트로서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듣는 것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을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으로서 우리는 국경과 문화를 넘어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의 의문을 제기할 의무가 있어요. 인터뷰에서 가져온 비디오 클립을 공유했어요. 평범한 한국인들이 국적을 초월하는 단순한 인간적 가치를 표현하는 모습이었죠. 그 클립의 얼굴들은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대본보다 더 강력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확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마무리했어요. 질문들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한국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빨간 불이 꺼지자 스튜디오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스태프들 사이에서 박수가 시작됐어요. 감독이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채로 다가왔죠. 그건 우리가 논의했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맞아요. 동의했어요. 제가 발견한 이야기였죠. 그녀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어요. 더 좋았어요. 더 용감했고요. 몇 시간 내에 내 보도의 클립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댓글 섹션은 전쟁터가 되었죠. 어떤 시청자들은 정직함에 감사를 표현했고, 다른 이들은 나를 중국의 관점을 배신했다고 비난했고, 또 다른 이들은 한국에서 경험한 자신들의 친절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대화는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진실했어요. 저널리즘이 유발해야 하는 것과 정확히 같았죠. 일주일 후, 저는 네트워크 디렉터의 사무실로 불려갔고, 반쯤은 꼬중을 듣거나 재배치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대신 내 디렉터 맞은편에 앉아있는 김서윤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공동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해왔어요. 디렉터가 설명했어요. 우리 나라들 간의 오해를 검토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 단지 정치적 긴장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오해들에 대해서요. 김서윤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기존 믿음을 단순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 도전할 의지가 있는 저널리스트들이 필요해요. 3주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임무를 받고 사무실을 나오면서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여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확인을 찾아 한국에 도착했지만 대신 변화를 발견했어요. 적을 찾아왔다가 공통된 인간성을 발견했죠. 영웅의 가장 큰 전투는 깨달았죠. 외부 세력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현실에 대해 눈멀게 하는 확신과 싸우는 것이라는 걸요.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은 확증이 아니라 증거가 요구할 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용기라는 걸요. 또 다른 여정을 준비하셨나요? 새 프로젝트에 대해 그에게 말했을 때 창하오가 물었어요.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다른 모든 믿음들, 직접 경험 앞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는 다른 모든 확신들에 대해 생각하면서요. 언제든지요. 대답했어요. 그게 여정의 요점 아닐까요? 확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 이야기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기본적인 시선과 문제점에 대해서 중국 기자의 한국 경험을 통해 이야기한 사연으로 아직 중국 전역에는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경향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을 경험한 중국인들은 오히려 한국 땅에서 살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한 시점인 지금, 우리 한국이 더 든든한 강대국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